어느새 날이 풀려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네요. 이런 날은 산책하면서 가볍게 책방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고품격 책방송 북렌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 대한 사랑은 넘치지만 책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 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인격 청개구리 다구리입니다. 진호님, 저번 상실의 시대 우리 했었는데 상실의 시대 재밌게 읽으셨나요? 네, 읽긴 읽었는데 재미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조금 너무 다크했어요. 너무 다크해서 제가 요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지 조금 좀 이렇게 내가 사라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울하신 분한테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우울할 때 우울한 거 읽으면 오히려 위로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울할 때 엄청 그냥 웃고 떠드는 편이라서 이걸 읽고 제가 같이 산 친구랑 오히려 막 더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더 우울해질까봐 엄청 막 미친 듯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좋은 점은 약간 우리가 뭔가 덮잖아요. 많은 걸 덮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오코나 기즈키처럼 언젠가 터진다?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아프고 지치고 뭐 힘들고 이러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내가 직시했을 때 결국 내가 어차피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누구는 또 낙오자가 생겨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헤어진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괜히 안 슬픈 척하고 괜히 뭐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이런 것보다 한번 자신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극복해라 이런 주긴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내공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함부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언젠가 터진다라는 말에 순간 꽂혔어요. 나는 언제 터질까라는 걱정도 되고 진짜 저도 언젠가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걱정이. 너무 이입하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 정도까지 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다. 여기까지 우선 상실의 시대를 정리하고 우선 이번 작품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차피 이건 또 저희가 왜 명작인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왜? 맞아요. 알베르 카뮈. 예, 카뮈는 뭐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고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또 명작 중에 얇아요. 한 130페이지 좀 넘는 정도라서 이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잘생기시긴 하셨네요. 그리고 전 중학교 때도 이걸 읽긴 읽었어요. 엄마가 사와서.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좀 얇으니까 부담이 좀 덜해. 그런 시리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덤볐다가 이렇게 털리고 가는 책이기도 한데 저희도 이번에 이 명작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깊이 다루면 어렵고 재미없고 또 저희가 레스토랑이지만 또 약간 중저가? 그 정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밌게 나름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재료 확인할 때는 이제 작가 알베르 카뮈랑 그 당시 시대를 좀 알아보고요. 또 재료 손질에서는 이제 주인공 메르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줄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요리에서는 각자 다양한 요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요리는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가고 싶은데 독립적인 개체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부조리한 삶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삶을 부조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저희끼리 또 얘기를 재밌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진호님의 시식평으로 함께 이번 이방인 레스토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처음 재료 확인부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굴님? 네. 이방인의 원산지는 알제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근데 워낙 그 지중해에 있는 쪽이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초원이라던가 사막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좀 이미지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처에 있는 인접한 국가들이 모로코라던가 티니지, 리비아 뭐 이런 쪽하고 국경이 맞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지중해라는 사이에 낀 엄청나게 예쁜 바다를 같이 있는 나라입니다. 혹시 지중해 가보신 적 있어요? 지중해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진호님은? 혹시 그 꽃보다 청춘의 그 아프리카랑 비슷한 좀 발달된 그런 느낌인가요? 모르시려나? 이런 응팔에 이번에 갔다 온 아프리카 거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제리라는 게 어딘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마치 터키도 아닌 것이 지중해도 아닌 것이 아프리카도 아닌 것이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 제조자를 정해야 되는데 제조자가 알베르 카미잖아요. 네, 알베르 카미가 작가의 인종은 프랑스인인데 국적이 알제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18세기부터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네, 아무래도 영향권이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그 알베르 카미의 증조 할아버지가 프랑스한테 정복당했을 때 알제리로 이민을 와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래서 카미는 알제리 국적을 갖게 되었죠. 최근 돕기다에서 박웅현이 한 챕터 중에 하나가 지중해에 관련된 문학을 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모임에서 했던 그리스인 조르바랑 그래서 여기 알베르 카미도 같이 나오는데 지중해 문학에서 햇빛과 태양을 되게 무시할 수 없다. 그 영향이 엄청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습하지도 않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걱정도 없고 되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고 싶은 곳이다 한번 체크했던 적은 있어요. 알제리가 되게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곳인가 봐요. 알제리의 수도가 알제거든요. 알제랑 알제리랑 뭐 이런 거 검색하다 보니까 피카소의 알제 연인들이라는 그림이 되게 유명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관능적이면서 구릿빛 올리브가 상상이 되는 그런 여자의 이미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조 일자는 1942년에 이제 이방인이 출판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1957년에는 역대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이방인으로 수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희한하게 카미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잘생겼어요. 쿨레 진동하게 생긴 되게 여자도 많이 만나고 다녔을 것 같고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담배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알베르 카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알베르 카미는 되게 정치적인 색깔, 철학적인 색깔이 되게 강한 시대예요. 또 그 시대가 약간 세계대전 겪을 시대라서 진짜 글 쓰고 있는데 전쟁 터져서 도망가고 그때 한참 히틀러 나치 이런 거 터져가지고 레지스탄스 이런 활동도 막 공산주의 활동이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색깔도 많이 띄고 철학적 색깔도 많이 띄어서 이 작품 자체도 철학적 색깔이 많이 띈 것 같아요. 그 뒤에 해설 보면 무슨 3부작? 부조리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방인 소설 그리고 뭐 칼리굴라 또 시지푸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자기의 사상을 담은 세 개의 작품을 나란히 연작으로 하려고 기획을 하고 한 거고 또 이 부조리 시리즈가 끝나면 또 긍정, 또 반항 시리즈, 또 사랑 시리즈 이렇게 계획을 막 할 정도로 굉장히 사상적으로 좀 센 면목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강의 중에는 이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 애땅 뭐 발음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자체가 자신 있게 해봐요. 불어 안에서 뭐 애뜨랑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게 되게 단어의 뜻이 많대요. 뭐 낯선, 생소한, 무관한, 뭐 구계자, 외국인, 외부에 막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뜻이 딱 맞지가 않다. 뭐 낯설다라는 거에 더 포인트를 두시는 분도 있고 뭐 무관한에 포인트 두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는 제목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인이에요. 이인. 다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 나눈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방인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게, 물론 처음에 이 책을 번역하시는 분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닥터 이방인이 방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드라마. 진짜?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질감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명작들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번역된 걸 또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네이버 열린 연단에 그런데 가면 그 깊이 있고 재미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재료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는 130페이지 정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 있잖아요. 읽을까요? 예, 다골리 첫 문장이 뭐죠? 그 유명한 첫 문장이 참 논란이 많잖아요. 맞아, 번역하기 네. 유명하고. 어떤 책에서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그렇게 하는 책도 있지만 어떤 책에서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옛날 거 중에 하나는 어머니라고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강의 오. 들었었는데 그분이 비교해 주셨었는데 옛날엔 어머니 이랬는데 이제 어머니는 완전 오역이다 막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더 낫다. 하여튼 뭐 외국말이니까. 여기 불어 원문이 있는데 참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리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되게 문체만 보면 읽다 보면 되게 짤막짤막해요 문체가. 문체가 일기 같기도 하고 기사 같기도 하고. 그럼 되게 초딩 문체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 뒤에 해설해 보면 종속절을 배제한 문체라고 나와요.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독립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묶어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이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 문체 자체가 되게 짤막짤막하게 끊겨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글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초딩처럼 끊어 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르트르가 이 서평에 쓴 거 보면 사르트르란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아, 그분이 이걸 예. 보고 쓴 거예요? 네, 알베르 카미랑 친구였다가 절친이었다가 또 막 크게 싸우기도 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작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이방인을 읽고 서평을 써줬어요.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있어요. 각개의 문장은 그 전의 문장들로부터 이미 얻은 힘을 이용하기를 거부하며 저마다의 문장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사는 순간이 개별적 광체이고 스스로 온전한 존재이듯 문장들도 하나하나가 개별적 존재이고 스스로 온전한 존재이다. 이 부조리 인간의 모든 경험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모든 문장들은 다 같은 비중의 값을 지닌다. 저마다의 문장은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다른 문장들을 돌려버린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고 있다. 왜냐면 이 인물의 캐릭터가 되게 있다 얘기하겠지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이 메루소란 인물과 이런 그런 내용과 이 형식이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그것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못 써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잘 살리려고 이렇게 썼구나 이런 내용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또 말하다가 아니 그리고 말하다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을 반복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이 메르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부터 메르소는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골님이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나도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애도함.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그 출판사가 어디 출판사죠?
새롬입니다. 새옴입니다. 세움. 새옴. 또 제가 갖고 있는 민음사랑은 또 느낌이 다른데 제가 민음사랑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느끼기에 이게 더 건조한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렇게 건조하게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죠. 거기서도 이 식을 치르고 하는데 되게 건조한 모습을 보여요.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도 모른 상태로 그냥 갑니다. 거기서 이 메르소가 하는 말이 마지막 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데는 그러한 일도 약간 있었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양로원에 가는 걸 되게 좀 시간도 아깝고 뭐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잘 안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식을 치르면서도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기에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딱 느낌에서 되게 불효막심한 느낌이 들지만 되게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식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에 다녀와서 오자마자 이제 말이라는 전 직장 동료 만나고 아주 깊은 데이트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예,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올 것 같은. 그리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쵸, 이것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따가 얘기 나눌 건데 굉장히 지금 맥락을 잘 짚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도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얘는 되게 엄청나게 깊은 관계를 가져요. 깊은 관계를 갖고 막 수영도 하고 코미디 영화도 보고 막 이게 나중에 불똥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건조하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듯이 현실을 살아요. 또 이런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레몽이라는 건달 같은 친구를 만나고 또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애인과 관련된 이런 치장사에 휘말립니다. 그 애인을 패고 애인의 오빠가 다시 이제 이 레몽을 복수하고 이런 치장사에 휘말리는데 우선 이 메르소는 말이랑 또 레몽의 친구들과 함께 해변 여행을 가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변 여행을 가는데 그 해변에서 아까 말한 치정사에 얽혀서 레몽의 전 애인, 그러니까 아까 막 팼던 폭력을 휘둘렀던 애인의 오빠를 해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빠와 그 패거리들을 막 시비가 붙겠죠? 메르소. 메르소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우선 메르소랑 마리는 그냥 친구 상관없이 둘이 여행 가는데 아까 메르소의 이제 집에 그냥 이웃 레몽을 친구라고 하는데 이웃인 레몽이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깡패요, 깡패. 건달 여자 패는 그런 약간 막대 먹은 놈인데 그런 애랑도 서슴없이 그냥 친구가 돼. 친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친구 하자니까 알았어. 편지 써줘 이러면 또 편지 써줘요. 쓰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근데 또 걔가 여자를 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또 오빠가 그 아랍인이거든요. 오빠가 또 이제 레몽을 노리잖아. 내 동생을 패?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해변에서 만난 거야. 아예 해변에 따라온 거지, 그 레몽, 그 아랍인 패거리들이. 나름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해변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약간, 이게 마찰이 있어서 레몽이 칼을 맞아요. 그 무리한테.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데, 메르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해변으로 다시 나가요, 혼자서 나가는데, 우연히 그 패거리 중 한 명을 만나요. 때린 패거리요? 예. 패거리도 다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이 있었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또 우연치 않게 레몽을 찔렀던 그 애가 있었는데 걔랑 이렇게 마주치고 태양이 너무 비쳐. 이거 뭔지 알아요. 총 쏘서 죽이죠. 맞아요. 이게 책을 한 번도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이 첫 번째 문구랑 이 줄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회사 동료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난번 책 생실실 얘기하다가 이제 이방인까지 간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총 햇빛이 부시다고 그냥 단순히 그걸 쏘 죽인 게 되게 그거 한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이방인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 본댔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이렇게 얘는 다가가고 또 그 상대편 아랍인도 칼을 들어요. 갖고 있는 칼을. 근데 태양이 그 칼에 비쳐가지고 내 눈을 막 비추는 거야. 앞도 잘 안 보이고 뭔가 몽환적인 상태인데 거기서 총을 쏴요. 한 번 쏘고 이어서 4번을 쏴요. 또 그 부분의 마지막이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 4번 총을 쏘는데 그 노크 소리, 불행의 문. 어느 해설에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부분 같다. 빠바바바. 그렇게 약간 과잉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소름 끼쳤어요 지금. 근데 진짜 약간 소름 끼쳤어요. 멋있기도 하잖아요. 여기 노크 두드린 거랑 그래서 운명도 빠바바밤이 되고. 빠바바밤이 4번인 거 확실해요? 음표가 아니, 4번인 거 맞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할 때 빠바바바. 그 해설이 진짜 있어. 나도 보고서 소름. 괜찮다고 했다가 5번가 하기도 했어. 아니 저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 1부가 끝나요. 이렇게 이제 메르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삶이 1부가 끝나고 2부부터는 이제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요. 여기 뭐 뒤처리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뒤처리라뇨. 시치 뒤처리. 뭔가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되게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 진짜 칼 찔린 애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랬다가 살인하고 저지른 거야. 근데 그런 거 맥락 하나도 없이 바로 그냥 살인죄로 재판에 섭니다. 그 재판에서 되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증인이나 이런 게 얘는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 나이도 모르고 슬퍼하지도 않고 뭐 어머니 간 닦기 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했을 때도 안 볼래요. 이런 거랑 뭐 담배 폈다, 뭐 커피를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야. 또 그런 거에 연관돼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되게 사실 이 시대에 보면 프랑스인이 아랍인 죽인 건 나쁜 짓은 나쁜 짓인데 사형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다 잘 될 거예요. 뭐 사람들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살인죄로 올라가긴 했지만 자기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결말이 나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 내가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무덤 앞에서 묵도를 하지 않고 곧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말을 한 거죠. 여기다가 또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몰랐다. 이것도 이런 증인들이 하나하나 붙으면서 나한테 불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 또 잠을 자고 밀크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말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가 격양되는 것을 느끼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궁금한 게요. 그게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게 왜 사형으로까지 넘어가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정말 좋은 정확하게.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와. 우선 잠깐만 미루고 이것만 마저 하고 할게요. 여기서 또 변호사랑 이제 변호사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자꾸 검사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계속 증인들도 그렇고 질문을 얘가 정말 뭐 파렴치한 놈이고 살인은 저지르도 마땅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나름 메르소츠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검사는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매장했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만약에 토론이면 이거 엄청난 오류인데 논리적인 오류인데 그쵸. 또 배심원들 있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되게 나쁜 놈처럼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아니 이 사람 변호사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무관한 보통 드라마에서 무관한 질문입니다. 기각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해주나? 그 뒤에 보면 이 메르소도 더 웃겨요.
메르소가 중간중간에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메르소는 더 심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변호사가 말을 못하게 해. 넌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얘는 변호사는 나름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또 속으로 나는 끼지도 못하게 하고 내 목숨을 가지고 변호사랑 검사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살인죄를 받아도 또 한 번 다시 재심 신청하고 막 상고할 수 있잖아요. 얘는 또 상고를 감옥에서 하지 않아요. 난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그 부분이 또 되게 멋있게 말해 나름. 상고 기각. 다시 나는 다시 뭐 재판 다시 하겠다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아, 상고를 기각하겠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30살에 죽든지 60살에 죽든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되게 보면 죽음에 되게 초연한 되게 보이죠? 쿨하게. 근데 또 마지막에는 약간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왜 증오의 함성을? 저것도 애매하죠. 이 딱 죽기 전에 그 사제라고 하나? 종교 담당하는 분이 뭐 이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왔는데 그때 뭐 또 버럭 화를 내기도 해요. 그렇게 하니 결국 나름 자기는 신념이 뚜렷하다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마지막에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줄거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끝이에요? 저 사형선고 받고 죽는 게 끝이에요? 예, 딱 이렇게 130페이지 딱 끝나요. 근데 이게 인물 분석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나? 엄마와도 왜 안 슬프지? 그거랑 얘는 왜 별로 안 살고 싶은가? 이거랑 재판 그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짧은 게 그런 개연성 자체가 없어서 더 짧은 것 같아요, 소설이. 근데 개연성 없는 게 아까 이런 문체랑 앞에 얘기했을 때 되게 의도한 거 있잖아요. 되게 독립적인 개체를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일부러 그런 구성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따 메르소랑 또 메르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눌 거예요. 그때 아까 진호님이 한 질문을 좀 더 같이 심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은 사실 메르소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막 주저리주저리 1인칭으로 하는 거라서 다른 인물은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아서 메르소 위주로 하겠습니다. 메르소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가장은 아닌데 자주 하는 말이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태도.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라는 식의 태도. 맞아요. 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더니 뭐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레몽이랑 아까 쓰레기 같은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레몽이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가 이렇게 날 사랑하냐고 메르소에게 물어보니까 난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그걸 원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 아까 그래서 내가 아까 진호님이랑 상황극을 만들려고 대화를 짜놨어. 이거 마지막에 이거 들으면 얘가 어떤 애구나 이렇게 하고 올 거야. 근데 우선 그 전에 몇 가지 되게 말투가 되게 시크해. 와타나베의 느낌 좀 나기도 하는데 나가사가 그와 말을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시크하고 관심이 좀 덜하죠. 그래서 권총을 쏠 때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는데 뭐 그냥 그런 인간인 거예요 좀. 그리고 정말 변호사가 이 애를 이제 자기 재판에 더 소외시키게 한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 마음이 아팠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메르소가 하는 말이 물론 나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간 바랐던 경험이 있는 법이다. 뭐라는 거야?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 바랬던 경험이 있는 법이다. 누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 저만 이상한 생각으로는 건가요? 이상한 생각은 엄마 죽은 날 마음이 아팠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인 거지. 누구나 그런 가까운 사람을 죽기 바라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아예 재판 때도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처를 되게 쉽게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닐까요? 아니, 저는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데요, 항상. 근데 이게 조금씩 뭔가 다들 조금씩 뭔가 움찔움찔하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 공감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조금 하는 분도 있고 차이지. 근데 공감 전혀 못하는 사람은 또 있고.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그랬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여기 다굴님의 의견도 공감이 가요. 가까운 사람이 의외로 상처를 되게 쉽게 주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걔를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맞아요. 화가 나서. 인간이라는 감정이 가끔은 가깝던 멀던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던 안 주던과에 상관없이 나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약간 미필적고이처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한 건 그렇지만 이거는 논리와 무논리 뭐 인간의 음. 어떤 기본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있는 자체로만 봤을 때 맞아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게 그러나 나는 원래 육체적 욕구에 밀려 감정은 뒷전이 되는 그런 천성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감정은 뒷전이다. 육체가 우선시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되게 반증하는 게 중간중간에 나는 졸리다. 나는 피로하다. 그리고 앞에 어머님 시체가 있는데도 이 커피 맛있다. 정말 재미있다. 그리고 정욕을 되게 많이 느껴요. 자기 여자친구 마리만 보면은 재판이든 어디건 꿈틀꿈틀거려. 정말 아름답다. 상실 시대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래서 나는 또 정욕을 느꼈다. 맛이 좋았다. 피곤했다. 이런 게 되게 짧은 문장인데 중간중간에 곳곳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또 가장 그걸 다 어필할 수 있는 대화 부분이 있어요. 마리랑 메르소의 결혼과 사랑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굴님이랑 하면 다굴님이 욕할 것 같아가지고 진호님이랑 간단히 상황극을 하겠습니다. 진호님이 마리 부분 해주시면 돼요. 나랑 결혼할 마음 있어?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래도 좋아. 나를 사랑해?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야. 아마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왜 나랑 결혼을 해? 그런 건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이지만 정 원한다면 해도 좋다고. 결혼을 요구한 건 너잖아? 나는 그저 승낙했을 뿐이고. 결혼이란 건 중대한 일이라고.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상스러운 사람이지만 아마 그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겠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내가 싫어할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입이 좀 되시나요? 네. 완전히요. 입이 되는 게 마리한테 입이 돼요. 메르소도 이해가 가요? 네, 메르소 완전 이해가요. 저는 말이요. 여기 여자 메르소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대충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빡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아니, 맞아. 그러긴 뭐. 한데 그게 뭐가 그 사랑이랑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허무 있지도 않는 거에 목을 메고 있는 거 보면 메르소가 있는 사실을 말해주니까 메르소가 훨씬 나은 인물이죠. 명쾌하십니다. 난 사실 사랑은 감정인데 결혼은 사실 감정은 아니잖아요. 결혼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랑이랑 상관없이 마리에 대해 아까 말했지만 항상 정욕을 느껴요. 마리를 보면 항상 아름답다 막 이런 건 또 얘기하니까 여기서 또 해설로 이방인에 대해 얘기한 부분을 한 번 더 읊어드릴게요. 이방인은
가장 초보적인 의미에서의 무관심이 윤리의 형식이라고 믿는 인간입니다. 메르소에게는 모든 것들이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보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간 무관한 컨셉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뭐 맛있고 졸리고 될 대로 되라? 피곤하고 뭐 여자 예쁘고 이거 말고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마저도 그런 식으로 약간 시크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굴님 여자 하실 말씀 있나요? 그 인간의 기본 5가지 욕구 단계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메슬로의 메슬로의 뭐 인간 욕구 5단계인가? 가장 욕구 밑에가 이제 뭐 배고픔이라던가 졸림이라던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면 제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 그렇게 된 거를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최고의 상상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게 우리 머리에 박혀 있어서 지금 메르소가 이런 개념도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가장 본인의 마음에 귀를 열고 충실하게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부조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육체보다 우리가 사실 감정적인 거나 지성적인 거를 더 요구하기도 하고 뭐 절제하면 되게 칭찬해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뭐 마시멜로 참 잘 참으면은 막 성공한다 같은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메르소가 봤을 땐 되게 코순칠 일인 거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본능에도 충실하게 사는 걸 더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사형이잖아요. 사형인데 축복받은 사형인 거죠? 이때 뿌듯한 거죠. 맞아요. 메르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이 사람 생각하는 죽음이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가 봤을 때 만약에 죽음을 나쁜 걸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걸로 본다고 하면 엄마가 죽어도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죽음 자체가 그냥 나쁜 게 아니니까 또 자기가 만약에 아랍인의 총으로 쏴서 죽여도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름.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차피 너 사형 선고라고 했을 때도, 그래, 죽지 뭐, 라고 했을 때, 죽음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차피 마땅히 뭐 해야 될 건데 뭐, 빠르고 늦고의 차이인데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말 이게 그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그렇게 자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아랍인의 그 가족에 대해 이입을 하고 막, 그 가족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하면 사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눈물 흘리고 뭔가 이입을 하고 이러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죄를 느낀 것도 되게 웃겨요. 하여튼 메르소가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신문 기자가 재판을 맞닥뜨릴 때 신문 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말이죠, 당신의 사건을 좀 띄워서 보도했답니다. 여름철은 신문사로서는 경기가 부진한 계절이거든요.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곤 당신의 사건하고 직계 존속 살해 사건밖에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재판이 일어나는 게 아까 진호님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엄마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랑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자체만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이 언론사들이 더 눈에 띄게 부각을 막 시키는 거야. 여름에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당신의 사건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 사건 뒤에 직계 존속 살인 사건이 또 연달아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메르소의 사건을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붐을 일으켜보자 이런. 또 검사도 이걸 이용해. 검사가 또 하는 말 중에 또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이었다. 그가 검사죠? 얘가 사실 어머니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야. 어머니가 죽었을 때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죽인 사람처럼 몰아가고 뒤에 있는 그 직계 존속 살해 사건에 연관시켜버리는 거야.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막 묶어버리는 거지. 사건을 자체로만 딱 보지 않고 딱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메르소는 약간 아까 문체랑도 마찬가지로 되게 독립적인 존재 그걸 강조했을 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뭔가 메르소랑 이 검사랑 이 둘의 성격상 시너지가 돼서 사형 선고가 나온 것 같아요. 메르소도 만약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면 반박을 했겠죠. 맞아요. 뭐 할 말 있습니까 했을 때 할 말 없습니다. 네. 잃어버리니까 또 다이어트는 또 괘씸한 거지. 그쵸. 또 판사도 뭐 당신 반성하냐고 물어봤을 때 반성한다기보다 귀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이해도 안 되는 게 아까 메르소가 이 재판은 자기를 빼고 진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어렵네요. 그러니까 메르소가 말을 하지 않고 변호사랑 검사랑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사실 메르소도 그렇거든. 이 살인사건보다 왜 엄마 얘기를 더 많이 하지? 그 생각은 머리로 많이 해. 근데 약간 뭐 귀찮다 이런 식으로 막 나서지 않고 그 되게 마지막에 이 검사가 강렬하게 막 이야기를 짜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르소가 정말 레몽과 절친이고 레몽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아랍인을 쏜 거다. 그래서 한 발만 쏘고 끝난 게 아니라 4번 연달아 쏜 거다. 그거는 정말 그냥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 또 막 몰아가는 거지. 그렇게 딱 당하고 나서도 얘는 별 생각이 없어요. 얘가 왜냐면 그런 맥락에서 앞이랑 뒤랑 하는 말이 있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얘기가 한 2번 나와요. 맨 처음에 간호사랑 그 엄마 그 매장하러 가는데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태양이 되게 뜨거우니까 하지만 너무 빨리 가면 땀이 나서 안에 들어갔을 때 으슬으슬 춥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게 나오는데 뒤에서도 결국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하거든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냥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뭐 세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약간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어. 대충 됐어요. 나는 피곤했다. 얘가 또 거기서 되게 빨리 재판 끝나고 가서 쉬고 싶다. 감옥 가서. 감옥에 이제 적응돼가지고 감옥 가서 쉬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어때요? 우리가 주변에 있다면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도저히 내 취향의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런다는 건지. 친구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오, 내 애인이나 가족이나 그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원래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니까. 근데 뭐 같이 평생 살으라고 하면 못 봐요. 여기 증인들도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얘. 친구들 부탁 다 들어주거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뭐 걔 잃었다고 상담하고 올 때도 피곤하긴 한데 그냥 오는 걸 막지 않고 뭐 레몽이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쓰레기 같은 친구인데도 놈인데도 친구질 했더니 뭐 그래 뭐 친구하지 않은 거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써달라면 또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행도 같이 가자니까 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할 때는 막 되게 식당 주인부터 해가지고 편을 막 들어줘. 성실한 친구다 뭐하다 막 들어줘. 근데 한 사람하고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갖진 않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메르소한테. 저는 메르소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게 완전 정상적이고 멀쩡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남들하고 인생의 어떤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걸 뿐인 거지. 어쨌든 메르소는 자기가 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버럭버럭 화도 잘 내요. 마지막에 그 신부가 맞아. 뭐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하니까 아니 감히 뭐 네가 나의 뭔가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들잖아요. 그 전에는 화도 안 내고 그래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적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또 표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 되게 전혀 앞에 사람이랑 다른 것처럼 멋있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 사제한테 하는 말이에요. 막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그에게는 없지 않느냐. 보기에는 내가 맨주먹 같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어.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전혀 앞에 있는 애랑은 또 되게 열정적이에요. 다른데 애가 여기서 또. 막 이 할아버지 사자한테는 또 이렇게 막 엄청난 반항 화를 막 내면서 자기는 확신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메르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중학교 때 그 학교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메르소가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눈에 보면은 학교 축제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뿐인 거고 중2 그 날뛰는 미친 애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너무 재밌고 막 그날 위해서 무슨 막 반티 사 입고 막 고백할 거 준비하고 춤 연습하고 막 옆 학교 애들 불러고 막 지들끼리 난리가 나잖아요. 메르소인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딴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고 지들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고 나는 오늘 그 내일 모레 있을 맞선 자리가 훨씬 중요한 거죠. 약간 메르소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어떤 인간사의 실증도 느껴지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죽던 법정에서 변호를 하던 그런 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나에게 그걸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뭐 너희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라고 한 거고. 죽음에 비하면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 이 사람 그렇네요. 생각하면 근데 또 메르소에게는 죽음조차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강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물과 줄거리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또 실제 의뢰하면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또 메르소의 성격이 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이한 장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를 마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목마르기 때문에 1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터 2부가 시작되듯이 2부 때 한 번 더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 뵐게요.